두 분 모셨는데 신한은행 S&T가 솔루션 앤 트레이딩 센터네요. S&T 센터의 백석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유현정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투자상품본부 부장 두 분 모십니다. 우선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티 유현정 부장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백 의원님은 보자 저희 인포맥스는 처음이신가요? 네, 여기 출연은 처음입니다. 아, 예.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뷰 나누시는 걸 봤는데 책도 쓰셨고. 아, 예. 제목이 환율을 아니까 주식이 너무 쉽더라. 뭐 그런 거였습니까? 자극적으로 환율 모르면 자극적으로 쓰셨어요. 주식 어서 오십시오, 유 부장님. 여기 연합뉴스 빌딩 다 와서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유현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통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네. 아유,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유 부장께서 숨 좀 돌리시는 동안에 우리 백 의원님, 원래 공인회계사 아니십니까? 예, 한때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예. 흘러 여기 와서 정착했습니다. 흘러. 회계법인보다는 이제 여기서 근무한 기간이 훨씬 길어졌고. 아, 그러세요. S&T 센터가 예전에 그 신한은행 금융공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환율이 1,300원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IMF 때 예. 그리고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1,300원 위의 환율을 봤었는데 이번에 결국 팬데믹 때도 안 갔던 1,300원대 환율을 최근에 보긴 봤습니다. 어떻게 좀 그럴만한 상황이라 보세요?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세요? 백 의원님 먼저. 일단 악재들이 너무 겹치면서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악재들이 겹치면서요. 예, 악재들이 겹친 이 과정들을 보면 이만큼 올라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상승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악재들이 겹치는 과정들 그리고 현재 전망,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자료화면 잠시 보시면요. 네. 이걸 뭐 과거와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예. 통화들하고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위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달러화 인덱스와 달러화 실질 실효 환율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 네네. 두 그래프 모두 달러화의 가중 평균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달러화 인덱스는 상대 통화가 6개인데 그 중에 유로화만 비중이 한 58%가 넘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엔화가 13%고 나머지 통화들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4개 통화는. 그러다 보니까 유로 달러 환율과 달러화 인덱스가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프를 그렇죠. 그리면. 네. 환율 표시만 다를 뿐이지. 뒤집어 놓으면 네. 사실상 달러화 인덱스는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나 마찬가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가중평균 달러화 환율은 이 달러화 실질 실효 환율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인플레이션은 반영된 수치지만 이 달러화 실질 실효 환율 여기에는 이제 뭐 멕시코 페소나 한국 원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 이런 통화들도 다 무역 가중치로 들어가 있죠. 예. 보시면 달러화 인덱스보다 지금 현재 달러 강세기에 2014년부터 이 달러화의 가중평균 가치 실질 실효 환율은 달러 인덱스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밑에 보시면 네. 달러원 환율과 달러화 인덱스를 이제 기간을 겹치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작아졌는데 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 회색 그래프고요. 예. 달러화 인덱스와 비교해서도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살짝 2014년 여름에 1,008원 그 저점 이후로 장기적으로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달러화 인덱스에 비해서도 이 상승 곡선 자체는 굉장히 완만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다른 통화들과 비교하면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 지금 달러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그렇게 뭐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볼커 시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볼커 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때와의 공통점은 이제 그때도 고물가에 뒷북 대응했기 때문에 볼커 의장이 79년 8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강력하게 이제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고 네. 지금도 이제 뒷북 대응하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 상황인데 그때와 결정적인 차이는 보시죠. 79년 8월 볼커 의장 취임 당시에는 달러 약세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시기입니다. 지금 79년 8월 79년 8월 기준으로 위에 그래프 보시면 위에 그래프 왼쪽에 음영 처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달러화 강세기 직전 부분, 음영 처리 안 된 부분 네. 보시면 요 79년 8월에 볼커 의장이 취임을 하셨고요. 아하. 그 직전 부분은 달러화가 장기간 약세를 장기간 보였고, 약세를 보이다가 볼커 시절에 금리 올리면서 예. 달러가 확 올라가네요. 볼커 시대 때 확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달러화 강세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국면에 지금 현재 이 국면을 맞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국면이 금방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언젠간 꺾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닐 것 같다.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예. 그래요. 저기 우리 유 부장께서는 딱딱 중요한 시점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포맥스에 나오셔가지고 환율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벤지가 요번에 이거 1,3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 장 조금은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갔죠. 개인적으로 생각하셨던 것보다 상황 따라서는 뭐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레벨이 높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도 조금 더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임리하게 그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좀 확대, 가중된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우리 수지 상황의 악화가 훨씬 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는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뭐좀 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앞선 이야기에 대체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수준이 예상보다가 그렇게 기대보다는 그렇게 빨리 그 되돌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을 끌어올렸던 요인들 자체가 과거에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했는데 최근에 오른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여건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지면서 네. 사실은 차곡차곡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한 달여 동안에 변동성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본적인 국내외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환율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수준의 환율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장기 역사적인 평균치 등을 놓고 봐서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유현정 부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 이게 과거 우리 한 번씩 시장의 어떤 어수선한 상황이 됐을 때, 이른바 환투기 세력들이 한번 뭐 후다닥 이렇게 달러 롱프레이를 갖다가 막 가열차게 하다가 그게 또 훅 엎어지면은 또 순식간에 후루룩 내려가고 하던 그런 환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조적인.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소위 그 달러와의 강한 매수 주체가 플레이어들이 아닙니다. 단기 플레이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수 주체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매수 주체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소위 그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강한 달러와 매수 주체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달라진 지형도는 수출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선물한 매도 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수출업체들이. 특히 이제 그 중공업체들이 예. 상당 규모의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요인들이 일부 이제 가미된 것으로 추정이 되집니다만 어찌됐건 선물한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달러와 강세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와 강세 기간이 조금 더 오래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체들이 수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올 그 선박 수출 대금을 갖다가 미리 매도 해지를 하지 않는다. 지금 뭐 벌써 꽤 오래전 얘기가 됩니다만 2022년이니까 금년이 2007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융이 오기 직전에 그 중공업체들의 그 쏟아졌던 그 수주 그리고 엄청난 그 환해지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그 당시에는 수출업체들 자기 연간 수출 물량 이상으로 거의 뭐 스펙급으로 그냥 해지를 빙자해서 달러 환율 하락 쪽에 베팅하다가 우리 2008년 그 꼴을 당했잖아요. 900원에서 1,600원 근처까지 가는. 예, 어려운 그거 생각하면은 중공업체들이 뭐 그 환해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슬쩍 넘어가신 다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다른 요인이 뭐가 있죠? 환해지에 주춤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해지 전략이 중공업체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이제 그 신용 한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 예. 유 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자주 회자됩니다. 증시에서조차도 회자되는 이유가 이번에 장 하도 빠질 때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연기금 뭐하냐, 국민연금 뭐하냐 이럴 때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거기다가 환율하고 주식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환율이 또 1,300원 뛰고 하는데 그걸 최근에 그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조차 국민연금 때문에 이랬잖아요. 국민연금 그 환해지 전략 바뀐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지 안 하고 가는 거는. 글쎄요, 그게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맞다고 본다. 그 글로벌 자본들이 해외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지 않고 열어두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네.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주식은 뭐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좋은 주식들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금리도 뭐 사실 채권 금리도 최근엔 좀 올랐지만 81년부터 40년 가까이 계속 그렇죠. 하락했잖아요. 계속 하락이었죠. 이렇게 주가나 금리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유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길게 갈 수 있지만 사실 환율은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치면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프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도 보시면 맞네. 네. 굳이 해지할 필요 없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공업체 말씀하셨는데 잠깐 첨언을 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중공업체들이 러시아한테서 받을 물량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세컨들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그걸 받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예. 우리 중공업체들이 러시아에다가 그러니까 수금이 지금 들어올 돈이 제때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는 주려고 하는데 뭐 예, 지금 뭐 그 루블화 결제만 된다거나 이런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만 하겠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스위프트 통해서 뭐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예. 그래서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물량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런 심리가 조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 지금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환율이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오르고 하루 변동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냥 차분히 계속 올라가는 게 특징이라면 코로나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그때 기업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안 팔고 버텨보자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해도 일단 조금 더 있다 팔자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기업들은 그런 태도로 외환시장을 대하지 않나 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백 의원님 신한은행이 어떤 데인지 압니까?
저 옛날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완전 그 호구짓 할 때, 예? 예. 저쪽에 한번 사볼까 싶어서 오파 한번 때려보면 신한이고, 팔아볼까 싶어서 비트도 때려보면 또 신한이에요. 아니면은 유현정 시절의 한미, 팔아도 한미, 사도 한미요. 참 둘이 어지간했거든요. 신한, 조흥, 한미. 그 조흥이 또 합병돼서 신한이니까.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그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플레이어들이 뭘 어떻게 만들어가는 환율 이런 게 있어가지고 후루룩 걷다가 또 플레이어들이 또 심리가 확 돌거나 이러면 또 후루룩 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유 부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온 환율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 요인인지 이게 돌아설 요인인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그러면 백 의원님 한번 진단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올라온 그 이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지난주 이번 주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이번 주는 달라졌다.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까지는 사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리고 중국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상하이 봉쇄령으로 난리 나고 한 달 넘게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식사도 못 하고 뭐 출근도 못 하고 예. 그게 이제 또 베이징으로 또 번지고 이러면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이런 상황.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터지고 뭐 하나가 또 생기고 미국 연준이 또 금리 올리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환율이 질서정연하게 오르면서 이제 5월 13일에 1290원대 갔다가 좀 꺾였었고요. 최근 2주간은 뭐가 달라졌냐 하면 지난달까지는 5월까지는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원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원위안 환율 내리고 원유로 환율 내리고 원엔 환율이 한 두세 달간 계속 내렸거든요. 다른 쪽 환율들이 더 급하게 올랐으니까. 예, 달러화만 강세였지 원화는 다른 통화들은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간은 원달러도 오르고 원위안도 오르고 원유로도 오르고 원엔도 2주 전에 비해서는 30원 올랐습니다. 우리 원화의 전방위적 약세였네. 그러니까 이 최근 2주는 그게 달라진 거죠. 네네. 이런 상황 변화는 왜 생겼냐 하면 최근 2주간에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급속도로 좀 힘을 받기 시작했고 물론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죠. 침체 징조, 침체 기대 심리가 커지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주택 시장 지표들이 일제히 꺾이고 있고 뭐 ISM, PMI도 좀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고 아까 무역 수지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국 코스피나 한국 원화 가치의 제일 중요한 건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망이 확산되면 결국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한국 제조업 수출 수요도 둔화될 거다. 결국 한국 수출 전망이 악화된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최근 2주간은 경기 침체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국 수출 둔화, 그게 이제 한국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경기 경기 침체 전망이 이렇게 원화 약세로 작용하는 이 현상은 이게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고 지금 다음 달에도 75bp 하고 현재 시장의 기대는 그 다음에 50bp로 낮춰서 몇 번 50bp를 더하든지 아니면 50bp 그 다음 25bp 빠르게 속도를 내리든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좀 환율 상승 속도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 속도의 둔화지 환율 하락은 아니네요. 물론 다른 변수들까지 겹치면 뭐 안정이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죠.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미국 주식시장이 이미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전망이 과연 미국 주식시장에 제대로 반영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하락한 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 미래 이익을 그 분모 할인하는 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던 미국 주가가 하락한 거지 기대 이익 자체, 그러니까 이익 실적 전망이 아직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앞으로 2분기 실적 확인될 7월부터 그리고 3분기 실적 확인될 10월, 11월 요때가 고비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래요. 이 경기 침체가 실제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뭐
주식하는 분들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화는 상방을 조금 더 열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보면은 일단은 뭐 한번 단기적으로 봐서는 한번 치솟고 1,300원 위로 한번 발도 한번 담궜고 그다음 주식 살짝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하면서 환율도 좀 꺾이는 그거는 되겠는데 이제 길게 한번 내다보고 싶어 갖고 유 부장님 그러면은 수급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수지 차원에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좀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현재 상황이 나쁘고 현재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좀 더 나빠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환율 변동을 좀 쳐다보면은 네. 지난해 이후에 글로벌 외환시장을 움직였던 테마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차별성이라는 부분, 소위 그 미국 연준의 상대적으로 가파른 긴축에 따른 네. 달러화 선호라는 부분들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그 교역 조건의 차별성이라는 부분들이 각 나라 통화들의 변동성을 상대 가격의 변동성을 이끌었습니다. 즉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강세를 토대로 해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수입국들은 약세를 보였고 원자재 수출국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 수입과 수출국이 중화되어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소위 그 원자재 교역 조건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질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원자재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 조건이라는 동력이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큰 틀에서 이와 같은 그림에서 환율의 변동을 이해하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많이 올랐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일시적이지 않다 또는 가파르게 되돌려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채우는 이제 미시적인 이야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그 일시적인 통화 정책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중국의 이야기라든가 다른 여러 이야기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차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중에서 하나가 교역 조건의 악화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심각하게 타격시키는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수지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규모의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난해 대비해서 수입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그 핵심 에너지 자원의 수입 금액 자체가 지난해 대비해서는 같은 양을 수입한다고 그러면은 한 80% 정도는 대금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산업자원부의 통계를 봐보니까 지난해 연간 전체적으로 소위 그 에너지 자원의 수입 금액이 지난해 연간 한 1,350억 불 정도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기준으로 이 소위 에너지 자원이 지난해 평균 대비해서 5월 달 수입 평균 가격이 8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그러면은 에너지 자원은 사실은 수입을 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들이 대부분 물론 일부는 이제 뭐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수입 금액이 에너지 자원의 수입 금액만 연간 한 700억 불, 800억 불 정도가 더 추가로 증가하는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수요가 호전이 되면서 우리 수출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훨씬 더 크게 잠식하는 부분이 원자재 수입이고 실제로 이제 그 지난 6월 20일까지 나타난 통계상으로 76억 불 통관 기준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 17억 불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통관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지 악화 요인으로 첫 번째 무역 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금 유출이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4월까지 지표만 놓고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한 15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흑자가 4월까지. 예. 네. 그런데 투자자금 유출 규모가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훨씬 더 압도합니다. 한 44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투자자금 유출, 증권 투자자금 네. 유출 규모가 네. 그렇게 월등히 경상수지 흑자를 압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환시장에 달러와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계속 환율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직접 투자자금의 증가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직접 투자자금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사실은 그 그림을 준비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저기 그 첨부 파일에 찾아보시면은 그 내 외국인의 네. 투자 항목별로 제가 투자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 직접 투자자금 그리고 증권 중에서 주식 투자자금, 네. 채권 투자자금 해서 예.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항목별로 구분을 해봤는데 그 특히 주식자금 그리고 직접 투자자금의 순유출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가 돼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이제 외환시장의 수요 확대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좀 유가 빠지면 좀 나아질까요? 유가나 다른 원자재 가격이 좀 유가 빠지면. 빠지면은 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유가가 뭐 CT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예. 소위 예측 기관들이 지난해 말 정도에는 예. 유가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는 곧 유가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정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가파르게 되돌려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좀 긴 기간 동안에 고유가 내지는 고원자재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주어진 규모의 공급 상황 하에서 예. 상대적으로 수요 규모가 더 팽창을 하고 있고 이 수요를 소위 크게 억제시키지 않는 한 가파르게 유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네.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결국 사우디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겠죠. 예. 처음에는 뭐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다고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저는 심지어 7월달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는지도 한 가보자입니다. 사우디는 러시아와 손을 잘 잡고 네. 고유가를 엔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자재 공급 독과점 위치에 있는 원자재 공급자들이 쉽게 그렇게 뉴스 보면 맨날 러시아는 커피 터진 줄 아는데 뭔 놈이 5월까지만 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 달러래. 러시아는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 루블은 지금 7년 내 최강이에요. 지금 환율이. 참. 아니. 아유, 또 러시아 얘기하다 보니 또 이제 버럭하게 되는데. 잡백이었네요. 그래서 그런 네. 차원에서는 네.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되돌려질 거라는 예상을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현재의 그 고원자재 가격들,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들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터키가 뭐 생각이 EU 됩니다. 가입을 할까요 말까요 했던 거 뭐 너가 한번 후보국 했던 게 90년대 중반인가 했는데 지금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또 실그머니 EU에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나토 얘기는 못하니까 EU 가입 후보국으로 인정한다고 이거 몇십 년을 갈지는 모르겠는 그 사안인데도 어쨌거나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백 의원님 금리 좀 여쭐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다음번에 또 75를 하든 50을 하든 이래저래 어쨌거나 연말에 가면 연방기 금리는 무조건 3% 위입니다. 그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이번 6월 달에 그냥 결국 FOMC 해가지고 기준금리 연방기 금리 그 상단이 우리 기준금리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네. 같아져 버렸고 스왑 포인트 보니까 벌써 뭐 스왑 포인트는 금리 역제이도만요.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연말까지 쭉 가면서 우리 한은이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 올려야 됩니까? 사실 뭐 환율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그렇죠. 네. 이제 금리하고 엮어서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그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뭐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네. 당분간은 가장 큰 고려 요인이 물가가 될 거고, 예. 물가 데이터는 뭐 아직까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같이 그렇게 75bp 그런 광폭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50bp, 뭐 아직까지 50bp는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50bp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뭐 환율도 일부는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미금리 역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지금 가서 지금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연방기금리하고 우리 하는 기준금리가 같아져 버렸는데, 예. 다음번에 현재까지의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로 봐서는 다음번에 75bp도 할 수 있고 50bp도 할 수 있고, 연준은 예. 그러고도 75bp도 50bp도 뭐 9월 그 다음으로 갔어도 또 50bp 50bp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같이 페이스를 못 맞추면은 금방 여름 지나면서 우리 기준금리에서 벌써 뒤처지는 거예요. 시장금리는 이미 뒤처졌지만, 예. 그러면 이게 이 흔히 말하는 한미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환율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요. 떨어집니다. 네. 결국 글로벌 경기가 중요하고, 미국 사실 중국 경제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한국 경제의 숨통은 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가격 뭐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른 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다고 무조건 환율이 상승한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신다. 예. 유 부장께서는 금리 격차 차원에서는 과거에 이제 사실은 그 한미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2018년도 전후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원화 약세 압력이 금리 차이만 가지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여건, 거시 경제 변수를 기반으로 한 수급 여건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목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매력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다소간 역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소위 그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달러와 강세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예나 대비, 유로화 대비와는 사실은 미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다가 계속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미국은 긴축적으로 나선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토대의 차이와 약간의 명목 금리 차이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원 환율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일본 관련 비즈니스 하는 업체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사실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개인 인베스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한 1,000원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사도 되는 게 아니냐. 엔을 사도 되는 게 아니냐. 엔화를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두고 보십시다. 뭐 현재 지금 타겟을 좀 더 낮추십시다라고 말씀을, 굳이 사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장 본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엔화 약세의 동력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동력. 통화정책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그
그 교역 조건의 악화라는 부분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출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의 고점에 다다르든지 또는 일본이 현재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르다 퇴임이 언제죠? 내년도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엔화 강세 전환을 물론 뭐 그 전에 시장은 움직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현재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봐보면은 네. 쉽게 엔화 약세를 걷어들이기가 현재 일본의 초완화적인 정책을 걷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만약에 더 이상 돈을 안 푼다고 그러는 순간에 일본의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총리는 기시다 총리인데 실세는 몸통이다 실세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기시다 말고 몸통이다가 그 왕년에 2번이나 해묻던 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백 의원님. 우리 왜 환율 전쟁하면은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부진하고 뭐 이런 와중에 다들 수출로 좀 이렇게 성장도 키우고 살아보겠다 싶으니까 수출 키우려니 자국 통화를 약세로 몰고 가겠다고 우리가 익숙한 환율 전쟁이에요.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완전 시장의 화두로 또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닥치니까 역환율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닌 말로 미국도 달러가 현재로서는 강한 게 좋다는 거예요. 수입 물가라도 낮추고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말이 됩니까? 환율 전쟁이 사실 저널리즘적 용어지 학계에서 뭐 비중 있게 다루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시장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고요. 역환율 전쟁도 너무 이제 이야기거리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꺼내는 얘기가 아닌가. 그 정도로 치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차원에서 스위스하고 일본이 그 환율 전쟁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나라죠.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위스랑 일본은 둘 다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들이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안전자산 찾을 때 스위스 프랑 사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찾을 때 뭐 엔화 강세 보이고 엔화 찾게 되는 이런 상황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다, 그러니까 호주도 그랬고, 뭐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스위스까지 이 초완화적인 정책을 벌이고 금리 인상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만 남았다 이런 심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스위스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랑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중앙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가 이제는 통화 강세 억제가 아니라 인플레 억제로 스킴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엔화 약세를 편하게 생각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공동 한 2, 3주 전에 그 금융당국 뭐 BOJ 그리고 재무성 그 세 개 기관이 합동 성명 내면서 엔화 약세의 불편함을 이제 내비칠 정도까지 됐고, 그리고 사실 근데 금리가 이 YCC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벌이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 국채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사실 진퇴양난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환율 전쟁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공장이 많이 있어서 엔화 약세, 뭐 통화 약세가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되냐 이런 회의론도 지금 일본에서도 엔화 약세가 진짜 도움되는 거 맞아? 이런 회의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본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엔화 약세를 유지하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 심리도 이제는 BOJ도 버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생겨 있어서, 근데 다만 7월 1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민당 이
아까 말씀하신 기시다 말고 다른 분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지금 BOJ와 연결돼 있는데 7월 10일 전에 BOJ가 정책을 바꿔버리면 그건 좀 모양이 빠지겠죠. 이상이지. 정치적으로. 그래서 7월 10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엔화가 BOJ가 이렇게 강력하게 엔화 약세 드라이브 정책을 뭐 2013년, 2014년 구로다 총재가 취임하면서 걸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새로 힘을 가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미국 국채 금리는 먼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준금리 차이보다 엔화한테 더 중요한 건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먼저 정점을 찍고 내려갔던 게 1994년 상황이었고요. 지금 금리 경로랑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게 본다면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엔화도 변곡점에 와서 이제는 반등할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40여 분 지났는데 지금 저도 아까 얼핏 봤습니다만 유 부장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후루룩 훑으면서 한번 좀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예, 먼저 뭐 현재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장기 그림을 제가 20년짜리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익셉셔널한 예외적인 환율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지난 그 금융위기 때 가파르게 상승했던 정도 수준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동력은 뭐 다른 변수들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달러와 동향과 별로 차이가 없다.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달러 인덱스가 사실 달러와 인덱스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유로화 그리고 엔화의 두 개의 비중을 합치면 70%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통화 유로와 엔과 원화의 차이점은 통화 정책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원화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율이 유로와 엔화만큼 약세를 보였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가장 근간은 수지의 악화. 수지는 첫 번째는 무역 수지 흑자의 축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자금 유출의 확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상대적인 어떤 통화들의 변동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지금 2020년 말 대비해서 그리고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각 통화별의 변동을 보여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상당폭 약세 영역에 있습니다. 유로나 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의 차별세는 부분이 가장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교역 조건의 악화, 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지고요. 뭐 파운드와도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영역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그 충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서 2021년 말 작년 말 대비 브라질 헤알만 강세라는 게 눈길을 꺼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그 교역 조건이라는 부분들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증시도 상대적으로 좋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등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적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교역 조건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지 악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상수지 동향과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합쳐서 한 그림에 월별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금년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당히 그 합친 선인 빨간색 선이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야, 저 아래쪽에 저 황토색 저게 전부 바깥으로 나가는 직접 투자 직접 및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니다. 근데 여기 증권 투자 자금 유출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채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경험했습니다만 대부분 환해지를 하고 움직이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주식이나 직접 투자 자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떨어집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도 수지가 상당히 좀
나쁜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예.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불 정도 적자에 섰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투자자금 유출이 늘어나면서 수지의 악화를,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의 악화를 계속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떤 투자 자금 흐름들이 있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직접 투자 자금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위쪽에 있는 선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아래쪽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였는데 순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예. 마이너스는 자금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예.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굉장히 크게 크네요. 팽창되어 있습니다. 크네요. 네. 소위 이제 그 미국의 그 생산 기지 이전 요구로 인해 가지고 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과 그 일맥상통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주식 자금의 유출 규모입니다. 회색선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그리고 오렌지색선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둘 다 아래쪽으로 외국인도 국내 증시 팔고 있고, 내국인도 우리나라 내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고, 나가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금년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만 약 한 300억 불 넘게 주식 자금이 나갔고요. 직접 투자 자금은 220억 불 넘게 나갔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약 한 530억 불 정도. 저 지금 아래쪽에 제일 푹 꺼졌을 때가 저 러플리 언제쯤입니까? 저 회색 막대기. 요거는 주식 투자 자금.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거물이. 요거는 지금 저기 팬데믹 직후 팬데믹 직후. 했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사실 이때보다 지금이 최근이 훨씬 더 나쁜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6월 달 들어서 지금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제 국제 수지 통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금 타임 래깅이 있습니다. 예, 시차가 좀 예, 있는데 예. 매매 기준으로 보면은 6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지금 한 6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금년 들어서 한 20조 정도 주식 순매도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네. 외국인 규모 놓고 보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보고 내용을 봐보면 쉽게 이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안전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달에 최소한 한 30억 불, 20억 불에서 30억 불 정도는 국민연금 단일 기관이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뭐 채권 자금은 좀 플러스입니다만, 채권 자금조차도 최근에 유입되는 규모가 좀 줄어든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수지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순유입이 상당 부분 투자 자금 유입 플러스 유입 쪽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마저도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경상수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실 외환시장의 장기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무역 수지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예. 6월까지 포함하면 아마 숫자가 훨씬 더 좀 금년도 숫자가 더 나빠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요. 아하. 그래도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환율이 꺾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매번 이 관련해서 제가 이런 코너에서 매번 여쭤봅니다. 환율이 꺾이면 들어온다기보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꺾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정확해.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 종속 변수냐 독립 변수냐 어느 게 그 선행 지표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속 변수를, 다른 변수를 끌어다 드리고 싶기 위해서 환율을 핑계를 대는 거고, 거꾸로 이제 외환시장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끌어들이는 거고, 사실 두 가지가 따로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뭐 반대도 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보자. 그래. 저 뭡니까 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환율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주식이죠. 우리나라 주식을 뭐 미국도 좋으시고 이게 그동안에 주로 우리 주식 증시 관계자분들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환율에 이렇게 특화되신 두 분을 모신 거는 참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래 좀 이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얼추 뭐 한 1250까지는 갈 것 같다. 다시 이번 조정이 내지는 뭐 아니면은 뭐 이거 하루 이틀 이거 하는 거 갖고 속지 마시라. 이거 뭐 잘못하면 이거 1350, 1400도 갑니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좀 맞고 안 맞고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주식도 뭐 대충 뭐 어떻다. 대충 이제 바닥 봤다. 아니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든지 두 분의 그 환 전문가의 시황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 먼저. 아, 예. 일단 아까도 논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가는 그냥 인덱스 그 자체 절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주가를 전 세계 증시와 비교한 비교 지수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이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환율 통화 가치와 주가의 상대 가치를 이제 똑같이 상대 가치 기준으로 맞춰서 네. 그런 그래프를 자주 보는데 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 물론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미국 증시가 좀 뻥튀기 돼 있다 좀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 미국 주식은 한 번 더 하방 조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주식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환율도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러시아 전쟁이 출구를 향한다면 전 유가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한 가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원유 시장의 수급을 제일 잘 반영한 기간물이 5년물이거든요. 예전에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 하셨던 짐 오닐 이분이 예전에 박사 논문 쓰실 때 원유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짐 오닐 아직도 현역입니까?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는 은퇴하시고 영국 재무차관 하신 다음에 지금은 맞아. 다른 자리에 됐다. 계시는데 그때 그 내용 그 박사 논문 중에 내용이 유가의 실수급을 제일 잘 반영하는 기간물은 5년물이다. 보면 5년물 그래프 보면 과거에 원유 가격이 $100 넘었을 때 2011년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셰일 혁명 때문에 반토막 이상 떨어지기 전에 고점이 2011년 고점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2007년에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이때보다 지금 5년물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만 좀 어떻게 출구를 향하는 조짐이 보이면 원유 가격이 기대 심리 하락 때문에 조금 안정되는 국면이 온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생각은 자유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기대 인플레도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만 조금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기대 인플레도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연준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대 인플레, 그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5년물이 갑자기 몇 달 동안 그 정착해 있다가 3% 정착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버렸잖아요. 이것도 한 가지 배경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도 좀 꺾일 수 있고 어쨌든 인플레가 원유 가격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러면 연준의 긴축, 이 조급함도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와, 우리 백 의원님 오늘 저는 초면인데 생각보다 착하시구나. 참 말이 그거 한데
연준을 믿으시는 연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있으시구나. 물론 저도 1994년 채권 대학살이 네. 결국 멕시코 데킬라 걔한테 위기, 믿으면 안 돼요. 중남미 위기, 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연결됐다 이런 해석 때문에 저도 약간 이게 2, 3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좋은 가능성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사실 네. 지금은 심리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상황이니까 균형을 가지고 양쪽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되고 물론 심리적으로는 자꾸 이쪽을 보게 되지만 반대쪽 가능성도 예. 어제 저 하원에서 결국 그 전날 상원에서 안 했던 단어를 끄집어냈잖아요. 언컨디셔널리. 무조건적으로 인플레는 잡겠다. 다 필요 없다.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제가 금융시장을 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적지 않은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저가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30%까지 떨어진 적을 지난 20년 동안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 20%만 떨어지면은 경제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준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주겠지. 불을 지폈었습니다. 사실 지필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가장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지난 20년 동안에 시장이 겪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2007년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버냉키가 그린스판이 금리를 마구 올렸을 때조차도 네. 물가가 4%를 안 넘어갔었어요. 예. 3%대였습니다. 지금 8.6% 물가가 8.6% CPI인데. 뭐 물론 떨어지겠죠.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으니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연준이 생각하는 3% 이하로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쉽게 돈을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감수하도록 연준이 압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하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애둘러서 표현을 조금 완화적으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절대적인 연준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이야기일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화폐금융론에서는 통화 가치의 안정이 각국 중앙은행의 넘버원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만연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조차도 들썩거리는 상황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연준이 긴축 속도를 물가를 잡는 속도를 늦출 건가? 물론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순간에 이제 댓글이 굉장히 그래요. 공격적인 댓글이 전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제롬 파월의 그 화술이 빛을 발했죠. 뭐 경기 연착륙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고는 보지 않는다. 내가 술은 좀 마셨는데 이게 꼭 음주운전이라고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였는데 예. 그래요. 저기 형들이 많이 당해봤거든. 연준한테 많이 당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지금 이제 월가 시황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이제 이러다가 조금 뭐 유가가 원자재가 좀 그거 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전월 대비라도 좀 꺾여주고 뭐 전년비 한 뭐 6% 5% 이런 식으로 좀 낮아져주고 하면은 긴축 속도를 좀 늦추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뭐 이렇게 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실제 그렇게 돼갈 것인지가 궁금하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1250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미 유연정, 시티 유연정의 그 옛날 그 여러 그 시장에 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 이렇게 주머니 털던 때의 그 촉으로 1250 가능? 사실 트레이더는 조금 즉답을 피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트레이더는 사실은 특정 레벨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슨 외환 당국자처럼 또 특정 당국을 갖다 고집하지 않는 무슨 뭐 현재의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뭐 일단 1,300원 찍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 지금 오늘 장 끝난 다음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통을 좀 돌릴 것 같습니다. 뭐 하단이 1270이 될지 80이 될지 또는 좀 더 낮은 수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 조정을 받고 다시금 상승 글로벌 달러가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금 상승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이쪽 타겟은 개인적으로 1차 타겟을 1320에서 15에서 한 20선, 넥스트 타겟을 한 55에서 60선 정도 넥스트 타겟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중기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어딜까 가장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이벤트로는 연준이 정책 기준금리 인상 폭의 고점 정도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 7월달 위에서 75bp, 9월달 위에서 한 50bp 내리면서 올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올리는 속도가 둔화될 것 같아. 라는 시점이 글로벌 달러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이 금리 인상 폭의 테이퍼링이네. 예. 그 시점이 지금 사실은 예. 뭐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은 예. 그 시점이 기술적으로 예. 달러화 환율에 달러 대 원화가 됐건 글로벌 달러화가 됐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그 근간이 되는 물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 상승폭이 좀 진정이 돼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백석현 우리 이코노미스트님, 우리 연합인포맥스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는 걸 감사드리고 환영하면서 다음에도 자주 나오시려면은 마지막으로 립 서비스 한번 해주세요.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두 분 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속 시원한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도 틀리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벌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망하고 시황을 갖다 정리하는 사람도 늘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 오를 겁니다 해갖고 틀린 거는 별로 욕은 안 먹어요. 지금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혹시 이게 요번에 반등이 좀 세게 가면은 다시는 부르지 마라 하거든. 조금 시원한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게 미국 주식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보면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규제 드라이브를 빅테크는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알리바바도 때려잡은 게 알리바바가 공산당 내부 조직까지 진출해서 너무 공산당 조직까지 흔들리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때려잡은 거고요. 예.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게 반부패 운동으로 금융기관하고 민간기업 유착관계를 지금 때려잡고 있거든요. 아마 제 짐작은 지금 중국 경제 힘든 거 알고 중국이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10월인지 11월인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중국 20차 공산당 강대회 이때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은 뭔가 쇼잉을 해줘야 됩니다. 시진핑이 자기 장기 집권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이 부동산 규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적어도 중국 변수 때문이라도 글로벌 증시에는 좀 숨통이 트일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8시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